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그 발표 내용부터 오늘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 성장률 얘기를 하면은요, 네. 항상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질 GDP를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그래요. 이제는 이제 주식과의 이제 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명목 GDP랑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주가 주식시장이랑? 주식시장의 등락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네. 근데 명목 GDP 성장, 그러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실질 GDP 플러스 이제 물가를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주식과의 등락률이 좀 비슷하게 간다는 게 지금까지 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실질 GDP, 네. 이 실질 GDP를 보고 그러면은 주가를 투자했을 때 네. 그러면 따라가도 되느냐? 지금 보면은 이제 0.3% 상승을 했거든요. 1분기에 물론 속보치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늦죠. 왜냐하면 항상 이게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다 그러면 네. 항상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속보치가 있고 잠정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속보치는 전분기 끝나고 28일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고요. 잠정치는 이제는 전분기 끝나고 70일 후에 나오고요. 확정치는 이제는 더 지나가죠. 분기 끝나서 2년 후에 3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이제 속보치인데 이거 보고 나서 하면 늦죠. 사실 이미 끝난 얘기니까. 그렇죠. 지난 얘기죠. 이미. 예, 1분기가 지난 얘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뭐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그 추이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움직이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차트에 보듯이 지금 보면은 이제는 역성장하다가 4분기에 역성장하다가 1분기에 다시 한번 0.3% 예.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쭉 보면은 아시겠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0% 성장 계속 분기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주식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지금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프 자체가 일단은 4분기에 역성장하다가 이번 1분기에 0.3% 이제 성장한 것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우하향하다가 네. 이제 리바운드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네. 이제 관건인데 맞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과연 이 성장세의 반등을 이끌었을까요? 이 반등이 이끈 거는 민간 소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민간 소비 자체가 세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좋은 영향을 끼쳤다가 사실 이제 4분기에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경제 성장률 딱 발표되고 나서 네. 민간 소비가 너무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2, 3분기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가 좀 살아나면서 예. 이게 어느 정도 GDP를 받쳐준 부분이 있었는데 4분기에는 안 나왔다가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는 민간 소비가 0.5% 정도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줬는데 좀 뼈아팠던 게 저는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뼈아픕니다. 그러니까 예. 설비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제조업 쪽에서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되느냐. 왜냐하면 설비 투자라는 것은 선행 투자거든요. 그렇죠. 이게 설비 투자가 돼야지만 있어야지 나중에 매출이 예, 되고 매출이 나오는데 설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반도체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투자를 안 한 거죠.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설비 투자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게 조금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군요. 그나마 민간 소비가 좀 살아났던 거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 마스크 이제는 안 쓰잖아요. 요즘 네. 뭐 대중교통 타도 안 쓰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일상으로 회복이 거의 돼가고 있죠. 네. 그럼 뭐 오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뭐 여행 쪽에서도 뭐 다시 한번 뭐 외국 나가는 비행기 표가 없을 정도로 예. 지금 뭐 여행도 많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에서 좀 늘어났고 정보 소비 같은 경우에 0.1% 상승했는데 이건 기저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건설 투자도 0.2%또 한 가지가 좀 수출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출 자체도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수출에는 역시나 IT 쪽,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자동차가 그 먹여 살려줬는데 예.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살아나야지만 사실 수출에 대한 뭐 효과도 크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살아준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침체
라고 전 파악을 하거든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건 침체다. 사실 이게 0.3% 성장이면요, 이게 그래요. 속보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예, 이건 뭐 나중에 잠정치 발표할 때 속보치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나오는데 네. 그때 가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냥 쏘쏘 이런 정도 정말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수치를 보고 아 이제 우리 경제 좀 회복하려나라고 기대하신 분들께는 네. 글쎄 이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주식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 예. 일단은 성장률만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보면은 지난 2월달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하늘에서 냈을 때 우리나라 한 해 1.6%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 나왔었죠. 네. 그때 금리 발표했을 때 그때 통화정책 방향에서 이거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실제 봤을 때 1.6%는 전 무리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시장에서 한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0% 성장. 0% 성장도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기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IMF 같은 경우에도 한 1.5% 내외 정도, 뭐 네. 세계 뭐 아시아 개발은행도 1.5% 내외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한은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보니까 1.6% 성장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국책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제 좋게 보는 거고, 그렇죠. 민간에서는 이렇게 이번에는 힘들 거다라는 이제 불경기일 거다 당연하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저는 이게 돈 많으신 분도 보고요, 정말 없으신 분도 보거든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걸 체감하세요. 제주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있으신 분들은 아유 뭐 불경기 안 타죠. 전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확실히 이제는 약간 이렇게 없으신 분들 같은 부분, 예. 이런 어떤 계층을 본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구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도 확실히 이런 그 침체 구간에 지날 때는 진짜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극과 극을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항상 그래왔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구간을 지금 우리가 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성장률도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를 좀 희석시키려면 성장률 자체가 절대 수치가 높아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기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민간기관들, 특히 외국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자꾸 좋지 않게 보고 그럼요. 점점 좋지 않게 보고 네. 낮춘단 말이에요. 네.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무역 수치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일단은 수출을 먹여 살리는 나라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무역 수지 계속 적자 나오고 있고요. 예. 몇 개월치예요 지금. 근데 저는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냥 무역 수지 적자 나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경상 수지까지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경상 수지 항상 흑자였거든요, 우리는. 근데 지금 2개월 정도 봤을 때 지금 경상수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다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무역 자체도 안 좋죠.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도 뭐 달러 수입도 안 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럼 무역 수지가 왜 안 좋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던 그동안. 그래서 IT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에서 이제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가 전반적인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뽑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큰 기대를 했던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이거를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국에 리오프닝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별 수혜를 받지를 못하느냐. 실제 제가 봤을 땐 중국의 정책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중국과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뭐 우리가 경제 안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되게 우리가 높아진 상태고, 이미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은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적 위기.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보는 지정학적 위기가 달라졌어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문제로 됐습니다. 맞아요.
예. 맞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불안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예. 러시아와 중국하고 지금 붙어버리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수혜를 고스란히 못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게 있고 최근에 한은이 한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좋겠죠. 예, 보통 통계를 본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이 제조업 위주로 1%포인트 높아진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0.11%포인트 정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서비스 위주로 1%포인트 높아진다. 그럼 우리나라에게는 0.08%포인트 정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늘어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우리나라의 그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건 약간 장기적인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무역과 중국의 무역이 비슷해지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산업 내 무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구조 자체가 생산 자체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나가서 마찬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산업 내 무역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 중간재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수출하는 영역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상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경쟁하는 뭐 관계죠. 예, 경쟁하는 관계로 지금 빠지고 네.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외국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좀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곧 발표를 하죠. 이제 속보치가 나올 텐데 일단 한 연 2% 정도 이제는 그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 4분기 2.6%였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둔화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도 이제는 말 그대로 침체로 네.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제는 IM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 경제 성장률 한 1.6% 전망하고 있고 연준은 한 0.4%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더 비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더 보수적인 거죠. 네. 저는 이런 게 부러워요.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려고 하는데 예, 좋게 보려고 하는데 연준은 비관적으로 보고. 예,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저는 선진국 금융이 제일 부러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예,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도 일단은 침체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미 3월에 FOMC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는 네. 약한 마일드 리세션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약한 불경기 올 것이다. 이렇게 벌써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벌써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미국에서 불황이 오면 과연 미국 시장과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게 바로 고스란히 한국 시장으로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고스란히 영향받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섹터가 그러니까요. 바로 영향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자동차가 우리가 잘 나갔던 이유가 일단 뭐 전기차도 호조도 있었지만은 예. 일단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났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살아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이제 호재를 좀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이 침체 국면으로 리세션으로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소비가 안 살고 그렇죠. 특히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할부로 다칠 미국 같은 경우에 사기 때문에 할부 금융 정도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그렇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제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자동차는 할부 금융도 같이 해요, 미국에서.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미국 침체는 고스란히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시장에서는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거는 마일드 리세션이 맞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침체 국면에 간다는 거죠. 보통 마일드 리세션 얘기하면은 한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 이제 침체하다가 살짝 빠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한다는 게 이제 마일드 리세션 얘기인데, 근데 이제 반대되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시비어 리세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심각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깊게 빠진다는 얘기인데, 시비어 리세션 얘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일단은 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이제 중견 은행들이죠. 네. 중간 은행들이 못 버틸 가능성도 있다. 지금 뭐 이미 파산했던 예.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의 중로는 이제 마일드 리세션 한마디로 완만한 침체에서 반등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지금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보거나 아니면 투표 멤버 12명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리세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로는 이제 마일드 리세션이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지는 뭐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네. 변수는 또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맞아요. 예. 그럼요. 살아 있잖아요, 경제는. 네. 그래서 재밌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완만한 침체 이렇게 저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금리는 어떤 방향성을 띠고 움직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 시장은 또 별개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호재예요, 또. 아, 예. 그러니까 침체 국면을 간다 그러면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말 그대로 뭐 제조라든지 제조업 부분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침체는요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야? 그러면 연준이나 우리나라 뭐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높일 수가 없죠, 사실. 네. 침체 국면을 가는데 누가 금리를 어떻게 높입니까? 그러면 맞아요. 결국에는 피벗, 이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피벗 언제 일어나냐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언제 꺾여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조심스럽게 나왔다가 이번 연도 상반기에 조금 많아졌던 얘기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로 더 많은 침체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연준이나 금통에서도 금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동결이잖아요. 쭉. 네. 예, 고금리 상태에서 동결인데 금리 인하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식시장 호재죠. 그렇죠. 예, 금리 인하 발표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질수록 주식 시장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 시장이 더더욱 재밌는 게 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는 어떤 기대 심리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분명히 제 개인적 생각은 지금 차트만 본다 그러면 피벗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발표될 가능성은 전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또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각자마다 다릅니다. 이 경제를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맞아요. 뭐 시장에서 일각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네. 앞서서 서영태 기자 인터뷰하듯이 중국에 이제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뭐 얘기를 해줬는데 네. 중국이 IMF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성장이 이끌 것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 예, 항상 제조업 지수가 워낙 좋은 나라기도 하고요. 뭐 세계의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죽어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경기 자체로 본다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도 크고 특히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제 중국 경제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게 한 22% 정도 담당할 거다. 근데 그 수치는 더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역시나 제조업 부분에서 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중국 경제가 확실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갈 가능성도 크다. 근데 저는 굉장히 여기서 또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정책 자체가 사실 중국 경제하고 약간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어스란히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경제 안보 쪽에서 본다 그러면 뭐 그럴 가능성, 지금의 정책 자체를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 경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정학적 그렇죠. 위치가 너무 예.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보고서나 아니면 리서치를 본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확실히 살아날 가능성도 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에 나온 보고서의 총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